네, 안녕하세요. 케이부자입니다. 네, 시청하신 구독하기, 좋아요, 알람 설정,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 좀 잘못됐네. 어쨌든 여기 9억으로 이제 은퇴하기.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. 뭐 그 저번에 예전에 몇 번 얘기했었는데 뭐 대략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오늘은 9억으로 은퇴를 하는데 이제 이 자산 구입보다는 그냥 캐시플로우를 극대화시키는, 저는 사실 옛날에 이런 거 많이 꿈꿔왔거든요. 내가 사는 그냥 단칸방 방 하나, 혹은 나는 은퇴만 할 수 있으면 그냥 스튜디오룸도 괜찮아,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. 옛날에 일하기 너무 지겨울 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그냥 그 뭐라 그러죠, 그 인컴을, 그러니까 캐시플로우를 그냥 극대화시켜서 나는 그냥 최대한 절약하면서 살자. 커피도 밖에 절대 먹지 말고 안에서, 집안에서 늘 해서 갖고 나오고, 도시락도 늘 싸고 다니고, 물론 사람들 만나면 밖에서 뭐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렇게 아끼면 살 수 있어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었는데, 일단은 캐시플로우를 극대화시키는 어떤 그런 한번 그걸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이 오늘 막 안 나오네. 그죠? 자, 요 분은 이제 제가 저번에 했었잖아요. 현재 61세시고 22년 전에 하우스를 구입하셨고, 근데 아마 감정가가 거의 2 밀리언 가까이 나왔는데, 모기지가 여전히 54만 불이 됐고요. 그리고 빚이, 또 개인 빚이 뭐 한 30만 불 정도, 3억 정도 있고, 그래서 또 밑에 렌트비가 나오긴 하는데, 이걸 모기지하고 그리고 빚에도 이자도 내야 되고, 아무리 근로소득도 있고 렌트비도 있지만 현재는 적자라서 이 집을 좀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다,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. 제가 저번에 자세히 얘기했으니까. 그래서 일단 현재 상황이, 집을 팔고 뭐 빚을 다 갚으면 대략적으로 이제 90만 불 정도가 남는다라는 가정이었는데, 그래서 한국으로 갈지 아니면은 여기민을 할지, 뭐 콘도를 구입해서 생활을 할지, 이 집을 끝까지 보유를 할지,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집을 보유하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금리가 얼마나 올라서 저걸 좀 가지면서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, 그러기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던 것 같아서, 저는 일단은 뭐 저도 캐나다 이민해서 여기 뼈를 묻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캐나다에서 계속 살되 캐시플로우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추천했던 게 45만 불에서 이제 45만 불 정도로 랭리에 있는 방 하나, 콘도. 근데 이게 제가 참 다시 볼게요. 어디 갔지? 이 집 어디 갔지? 요 집이었나? 요 집이었던 것 같은데요. 요 집이 보니까 지금 이게 너무 괜찮은 게 요 집이었나? 이게 요 집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요 집을 보니까 요 집을 레시로 줬는데 나갔나 보네요. 지금 이 집 나갔나 보다. 그래서 안 뜨나 보다. 그죠? 그래서 안 뜨나 봐요. 어쨌든 요 집이 그 랭리에 있는 뭐죠, 스카이트레인하고도 아주 멀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꼭 그 생각을 해서 추천했던 건 아닌데, 어쨌든 방 하나 콘도로 된다고 합니다. 근데 방 하나 콘도가 좋은 게 뭐냐면, 요 기사가 오늘 났어요. 어제 났구나. 보니까 어제는 아니고 며칠 전에 난 거구나. 은퇴를 해봤는데 자식, 아내, 부모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은 아내하고 살 때가 노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에 뭐 자식이 한 명 낀다든지, 아니면 부모가 또 같이 살아야 된다든지, 그러면 또 이제 그들을 부양해야 된다든지, 그들이 또 책임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행복도가 훅 떨어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부부가 둘이 의지하며 살기에는 가장 좋다.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방 하나 있는 콘도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상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행복 지수가 있는데, 자산 수준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때는 결국 건강이 중요하고, 또 인간관계, 생활 전반 뭐 얘기했지만 자산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방 하나 콘도를 살아도 뭐 행복 지수에는 그래도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 같고, 그래도 어쨌든 부인과 함께 사는 게 행복에는 가장 좋다. 이게 보세요. 삶의 만족도가 두 부부가 살 때 3.26 가장 높죠. 그러니까 부부와 자녀가 살 때는 3.11. 그래도 자녀가 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뒤짝거리도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. 그래서 조금 떨어집니다. 건강 상태도 부부가 살 때 가장 좋고, 일의 보람도 가장 높고, 인간관계도 높고, 자산 수준도 자녀가 없을 때 가장 높네요. 그러니까 자녀를 또 도와줘야 될 것 같냐. 아무리 우리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.
근데 독신 같은 경우 혼자 살아 좋다고 생각하지만 뭐 생각보다 낮고요. 그러니까 2등이 뭐냐면 그래도 부부와 자녀가 살 때가 2등이네요. 그래도 부부끼리 살 때가 가장 좋다. 네,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래서 45만 불을 주고 이 집을 샀어. 그죠? 뭐 그 모기지 없이. 그래서 45만 불이 남았잖아요. 45만 불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건데,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미국 주식이긴 한데 뭐 미국 주식이긴 한데요. 이거는 사실은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,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채가 좀 높다고 하는데, 헬스케어 주식을 저는 이제 앞으로도 좀 그래도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헬스케어 주식인데 8.76%를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. 일단은 딴 거 없이 배당금으로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롱텀 케어 퍼실러티, 그러니까 널싱홈을 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, 여기도 7.15. 아무래도 이제 헬스케어 관련 주식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, 이거 디비den이 좀 높죠. 아무래도 저기 캐시플로가 좋아요, 저런 회사들이. 그리고 뭐 여기는 캐나다, 여기 미국 회사 두 개였고, 이게 이제 아무래도 미국 달러니까 좀 감안해서 보긴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무시하고 볼게요. 그러니까 시에나 같은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7.15%. 이건 캐나다에서 운영을 하는 회사들이에요. 그리고 뭐 리오칸 같은 경우에는 그 널싱홈을 운영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상가들 운영하는데 굉장히 알짜배기 상가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. 알버타 주로. 그리고 BC주도 좀 갖고 있고요. 그래서 요건 6.05%. 그러니까 뭐 평균으로 따지면 뭐 8점 몇 %짜리도 있고 6.5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한 7.7% 정도로 맞추자.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자산을 분배하되 통계 전체적으로는 7% 정도의 자산을 맞춰보자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거 왜 안 떴다. 그래서 45만 불, 캐나디언 달러로 45만 불을, 그러니까 그 디비든을 배당금을 아까 제 7% 얘기했죠. 7% 정도 받는 걸로 이제 세팅을 해서 캐시플로우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0.07 곱해주면은 1년에 이제 32만 5천 불인데 매년을 나눠볼게요. 매달로. 매달 어느 정도 돼야 생각이 드니까 어느 정도 내가 캐시플로우 생기는 걸 할 수 있으니까. 근데 2,625불이 아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45만 원짜리 집을 사고도 모기지 없이, 근데 거기는 이제 콘도피 내고 재산세 내고 하면 이제 좀 생각보다 이제 여기서 이제 나가죠. 텍스도 내야 되니까.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저것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한 2,000불 정도가 생활비로 남는다. 자금 콘도에서 두 부부가 사는데 2,000불 정도가 캐시플로우로 완전히 남는다라고 보면은 뭐 어떤가요? 이게 뭐 이건 또 괜찮은가요? 이게 저번에 보니까 콘도를 사고 나머지 돈을 투자하는 거하고도 뭘 좀 비슷한 건가 싶기도 하네요. 그죠? 그때도 이거 나왔었나? 그 두 부부가 아무 모기지 없이 모기지 프리인 상태에서 순수 생활비로 한 뭐 2,600불, 2,000불 정도가 나온다. 제가 볼 땐 저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겠죠. 근데 어쨌든 그래서 2,000불로 2,600 생활을 하되, 그러니까 저기서 뭐 보험료도 내고 자동차 보험료 한 대는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내고 인터넷도 내고 뭐 텍스도 내고 뭐 다 냈을 때 2,000불 순수 생활비 2,000불이면 뭐 생활하기에 따라서 자기 생활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저축도 할 수 있지 않을까. 뭐 그 생각이 듭니다. 저는. 그래서 저 상태에서 몇 년 좀 버티다가 65세가 돼서 연금을 탈 수도 있고, 그죠? 아니면은 60세 이후에는 탈 수 있으니까 연금을 신청을 해서 좀 빠른 연금을 타서 그래도 건강할 때 그래도 좀 캐시플로우로 극대화시켜서 해외여행도 좀 가고 한국도 좀 가고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살고 싶다는 사람은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, 좀 더 연금을 빨리 땡겨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이거를 저희가 지금 세 번째 하는 건가요? 9억으로 은퇴하기가.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리즈라 뭐 많은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. 그냥 캐시플로우를 극대화 시켜서 여기서 자기가 또 아끼는 대로 바로 또 재투자도 할 수 있고요. 그 주식으로는. 아니면 뭐 그냥 좀 모아가지고 또 여행을 간다든지 생활비를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으니까. 그죠? 근데 이거랑 단점은 뭐냐면 뭐 자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. 거기에 대한 어떤
피로감이 있을 수 있어요. 주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리고 주식 투자를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방법도 나쁘지 않다. 근데 이제 조그만 또 콘도를 사서 콘도 렌트를 줘서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추후에는 또 그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그걸 또 자식한테 상속할 수도 있고 그죠? 장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잘 섞는 게 좋긴 한데 극단적으로 캐시플로우 높이는 방법도 저도 오랫동안 꿈꿔왔던 방법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어쨌든 9억으로 은퇴하기 시리즈는 마무리를 짓고 저도 은퇴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그래도 뭐 괜찮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뭐 가끔씩이라도 은퇴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